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 이게 최근 한국 정치의 아주 뜨거운 감자죠. 프레임 전쟁을 다룬 보고서와 또 날카로운 분석이 담긴 칼럼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들, 그 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거대한 파도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단순히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 이걸 넘어서요. 그 말들이 어떤 정치적인 틀,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이렇게 격렬한 대립이 벌어지는지, 또 가장 중요하게는 이게 우리 사회,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소위 경제민족주의, 대정권 심판론, 이 두 거대 프레임의 충돌,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정치판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핵심 대립구도부터 좀 볼까요? 이게 마치 큰 운동장 양 끝에서 서로 막 다른 구호를 외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경제민족주의 또는 국익수호 이런 깃발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관세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6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같은 거 이런 구체적인 이슈들을 앞세우고 있죠. 네, 이건 확실히 국익을 지킨다 이런 좀 든든한 이미지를 내세워서 보수층 그리고 어쩌면 중도층까지 좀 붙잡아 보려는 그런 시도로 읽히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바로 정권 심판. 맞습니다. 특히 그 조국 비대위원장의 반토막 발언, 이게 아주 상징적이죠. 그렇죠. 이게 단순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아예 판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강력한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진보 진영 지지자들을 최대한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대결이 과거의 정책 논쟁과는 좀 다른 양상이라고요. 아,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정책이 더 국가에 도움이 되냐 이런 걸로 싸웠다면요. 지금은 점점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소위 정체성 정치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 정치요? 네. 이 자료에 포함된 칼럼에서 비유를 아주 잘 들었는데요. 이걸 말의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로 서로 참호를 파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참어요? 네, 마치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서로 한 발짝도 전진하지도 못하고 또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냥 포탄만 주고받는 그런 끔찍한 참호전 같다는 비유입니다.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정책의 내용, 실질적인 효과 이런 것보다는 어떤 프레임을 거느냐, 어떤 명분을 내세우느냐가 모든 걸 압도하는 그런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프레임 전쟁, 물론 각 진영 입장에서 보면 지지층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보고서에도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혹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아, 그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건 정치적 양극화가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감정 싸움이 격해지는 거고요. 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이게 우리 사회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교나 안보 문제까지 국내 정치 싸움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외교의 내재화 현상, 이게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외교의 내재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의미하는 걸까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쉽게 말해서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할 외교 카드가 있잖아요. 이걸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너무 쉽게 함부로 꺼내 쓰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하. 가령 보고서에서도 분석하듯이 여당 측의 강경한 발언이 실제로는 동맹국가의 관계에 좀 혼란을 주거나 협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위험한 줄타기라는 표현도 쓰고요. 네. 반대로 야당 측 발언 역시 중요한 외교 정책 현안을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다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초당적인 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결국은 국익 전체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국가의 중요한 외교 자산을 마치 개인 소유물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셈이니까요. 국익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
국제 무대에서 정말 신중하게 써야 할 카드를 국내 정치 싸움에서 너무 쉽게 써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군요. 이게 그럼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도 좀 흔들릴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이 프레임 전쟁 자체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여당 측이 내세운 그 대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데 이걸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면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나 고용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또 야당 측의 정권 심판 프레임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 극심한 정치 변동성, 정책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걸 소위 정치 리스크라고 부르죠. 정치 리스크? 네. 결국 이런 프레임 전쟁이 격화될수록 경제 주체들은 불안해서 지갑을 닫고 투자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손해를 보는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손해를 보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연금 개혁처럼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런 정치 싸움에 밀려서 계속 미뤄지는 정책 마비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 마비. 이런 정책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수십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경제 불확실성, 투자 위축, 정책 마비. 정말 듣기만 해도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시끄러운 싸움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게 분명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치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싸우는 걸까요? 이게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일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비판적 분석의 핵심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들이 사실 거창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갈등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위험한 명분 쌓기 경쟁에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아, 명분 쌓기 경쟁? 네. 국익이나 실제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눈앞의 정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공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요. 제거해야 할 적이라니.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떤 정교한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아예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진영 대결 그 자체를 정치의 존재 이유로 삼는 정치의 파산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진단도 제기됩니다. 정치의 파산. 네. 이걸 보고서나 칼럼에서는 공멸의 논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상대를 동등한 시민이나 경쟁자로 보지 않고 마치 없애야 할 대상처럼 여기는 경멸의 정치가 확산되면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어떤 건설적인 합의도 불가능해진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정치의 파산, 공멸의 논리라니 정말 무서운 진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게 혹시 정치인 개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요? 네, 그게 가장 구조적인 비판인데요. 현재 한국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이런 극단적인 배결을 강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요? 네. 예를 들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현재 선거 제도라든지 혹은 특정 정치인에게 아주 열광하는 팬덤 문화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타협보다는 극간 대립을 해야만 정치적으로 살아남고 또 보상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즉 정치인들의 발언 내용이나 도덕성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필연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레임 전쟁이 어쩌면 정치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이 강요하는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문제제기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정치인 개인을 비난하는 걸 넘어서 이런 싸움을 계속 부추기는 판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좀 암울한 진단인데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이 공멸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길은 없는 걸까요? 보고서나 칼럼에서 제시한 해법 같은 것은 없었나요? 다행히 몇 가지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제도 개혁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네,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승자 독식 구조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같은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요.
네. 또 외교나 경제처럼 정말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걸 좀 안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국익전력위원회나 미래경제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제안도 눈에 띕니다. 아, 초당적인 위원회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정치인들의 행태 변화입니다. 행태 변화요? 네. 거창한 구호나 이념 대결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유능함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정치 싸움에 정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피로감이 상당하죠.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신뢰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형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 해결형 커뮤니케이션. 네, 예를 들면 반토막 같은 거대 담론 대신에 우리 동네 주차 문제 해결 방안,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방안 같은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미시 의제, 마이크로 어젠다를 발굴하고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죠. 아하, 좀 더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컬럼의 표현을 빌리자면 큰 말보다는 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아까 참호전 비유에 빗대어 말하자면 이제는 서로 포격할 게 아니라 참호를 메우는 디테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참호를 메우는 디테일, 인상적이네요. 그렇군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인들 스스로도 거대 담론 경쟁에서 벗어나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유능함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런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누가 더 세게 외치나 이게 아니라 누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걸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읽힙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한국 정치가 경제 민족주의와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프레임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물론 이런 대결이 각자의 지지층을 모으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 양극화 심화, 국익 훼손, 경제 불안, 정책 마비라는 아주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맞습니다. 그 부작용이 너무 크죠. 심지어 이 모든 것이 정치인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제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고요. 분석가들은 앞으로 정치의 주도권이 누가 더 갈등을 잘 만드느냐 이게 아니라 정치에 지친 당신에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누가 더 신뢰를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전망합니다. 네, 유능함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는 예측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격렬한 프레임 전쟁, 이게 정말 정치인들의 계산된 전략일까요? 아니면 우리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도착점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만약 이 공멸의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면 윤영함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